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 아주 짧게 12구 참사에 대한 소회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떠신지요? 글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빼고 세상이 뭐가 달라졌나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 다 몰라도 대통령께서 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못 해주죠? 전 그 점은 어떤 이유로든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고요. 네. 결국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도 짧게 소회를 먼저 말씀 주시면요. 일단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신지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지만은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일단 약속을 드리고요. 정권 몰락에 좀 신호탄이나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네.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이거는 어떤 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겠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존립 근거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그거를 다 무너뜨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인면수심의 정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할 정도로 지금 뭐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직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선전했어요. 네. 정부 여당이 새누리당이. 하지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게 된 사유에는 그 사람들이 끓고 끓었던 부글부글했던 그 정서들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거다. 예. 자,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은 추도식은 이 정치적 집회적 성격이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함께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유년 시절에 다녔던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추도식을 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 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자, 먼저 이 장소가 어디든 상관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지 않죠. 불났는데 파출소에 전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큰데 저는 굉장히 옹색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추도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참사 현장을 대통령이 찾든가 그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위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 규명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돼. 그런 거 일체 없고 뭐 어릴 때 다니던 유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다. 근데 그 예배 장면 보십시오. 옆에는 김기현 대표가 앉아 있어요. 뒷줄에는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추경호 장관이 앉아 있고 주변을 둘러싼 건 경호원입니다. 일반 신도는 대통령실하고 없었다는 없었습니다. 거죠? 네. 대통령실하고 내각을 옮겨놓고서 거기서 추도식 그 연출을 한 거예요. 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진정성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반 교인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함께 찾아서 추도의 마음을 같이 했다면 그건 장소가 아쉽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추도식 연출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교회까지는 왜 갑니까? 그냥 용산 잔디마당에서 하시지 그렇게 좋아하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 하나만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픔을 가진 날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지만 그 슬픔마저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언론인이시기도 하시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추도사의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추도사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그 메시지를 또 공감력 있게 잘 전달한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사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유체이탈 화법이 또 반복됐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참모들한테 지난번에 참모들한테 이념 말고 민생을 하라고 참모진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예, 언론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념 전쟁을 일으켰는데 참모들한테 이제 이 유체이탈이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거는 문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죠. 근데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수권자이고 무한 정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정부 여당의 책임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소위 말해서 퉁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계속 얘기합니다. 2번 네.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같이 G7을 얘기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무슨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인파 밀집 예, 지역에서요. 당연히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책임이 없었으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지우네 만회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박원석 의원님의 형식과 그리고 누구한테 이 메시지가 향하느냐 뭐 이거와 더불어서 이 내용도 그러니까 면피성이 가득하다. 예.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공감이 1도 안 됐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 슬픔이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아마 장모가 구속됐을 때 아마 가장 슬프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비문은 좀 쓰지 마세요. 대통령의 메시지 첫 문장부터 비문이 뭡니까? 비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문장이 틀린 말이라고 한국말이.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날입니다. 하면 되지. 지난해 오늘이니 주어인데 오늘은 가진 날입니다. 이게 주어 서술로도 안 맞고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이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표현한 것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박 의원께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위로는 유가족들을 만나서 한없이 그 마음을 좀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유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 만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 뭐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고요. 유가족들을 만나다는 것 자체가 뭐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정부의 잘못이 있다거나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등치시키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참사 1년이 지나서 저렇게 유가족들이 한이 맺혀 있는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100% 정부가 다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떤 정부도 어려워요. 네. 그러나 유가족들의 얘기를 못 들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100% 정부가 유가족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슬픔과 이 한이 맺힌 분들의 얘기조차 못 들어주고 위로조차 진심으로 못 해주냐. 라는 점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으로 초대해서 서울광장으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면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용산 관저로 별 사람을 다 부르시면서 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정도를 유가족 대표를 관저에서 못 만납니까? 아니면 뭐 제3의 장소로라도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굉장히 분개했던 게 감사원에서 용산경찰서하고 용산소방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자료를 1년이 지난 이제서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 정부의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각종 일들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감사를 하고 연일 정치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참사에 대한 감사를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서 자료 요청을 하죠? 그게 얼마 전에 보도로 나왔어요. 정말 이게 통탄한 노릇이 아닙니다.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이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뭐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먹먹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지금 일단 뭐 책임자 처벌 뭐 진상 규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이자 이제 국정 책임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만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이태면은 뭐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도 했죠. 그리고 민생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반성문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면은 옳은 얘기면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들은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인간미 넘치는 모습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얘는 자이툰 부대 가서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장병이 아니니까 돌출적으로 이렇게 안기는 모습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쇼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긍정을 할 수 있는 쇼를 해라. 쇼도 못하냐 진짜. 예. 추도식이 이 정치 집회적 성격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면 유가족 분들을 다 모셔서 오전에 추도 예배를 하고 또 한참 동안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는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따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만나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정권의 정당성 이게 지금 잘 모면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저 심저에 이게 항상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진짜. 네. 네. 자, 이번엔 이야기를 국민의힘 혁신위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제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당사자들은 정작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됐던 겁니까? 그래도 거부 반응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았던 걸까요? 근데 이게 1호 안건인 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성찰과 쇄신의 의미에서 혁신위가 만들어졌으면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 이걸 이제 건드리는 게 혁신안 1호여야 되는데 그게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화합을 안 해서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엔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김태우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그런 어떤 독선적인 모습 이걸 해소하는 게 그리고 당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수직적 당정 관계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뜬금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다 잘 될 거다. 근데 거기다 또 대사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 징계 취소 내지는 징계 철회 이런 거잖아요. 이 공식적 처분명은. 네. 근데 대사면은 그야말로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겠노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사면령 내리듯이. 근데 뭐 당사자들은 그런 그 용어를 못 받아들이는 거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몰아낸 그 행위의 잘못부터 지적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사면을 받냐 뭐 이런 반응인 거고 홍준표 시장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덩달아 거부감을 막 표시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게 힘을 잃었어요. 1호 혁신안이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됐고 아하. 당사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 무슨 당 쇄신 방안이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이 발자국부터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이준석 전 대표도 붙으려고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도 화해하려고 이런 노력을 좀 그래도 이해해주지 않겠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응답해주지 않는. 근데 잘못된 노력은 네. 노력이 아니고 치대는 거죠. 그렇지 치대는 않습니까? 것이다. 아니 집권당이 어떻게 치대고 있습니까 지금 당 내부를 향해서 한심한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격 다짐식으로 아량을 베푸듯이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아마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무와 선거에 개입한 용산 인사 영구 제명이 혁신안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죠.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람을 뭐 날려버리든지 네. 날리든지 뭐 바이든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뭐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 그리고 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란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거나 배제하거나 나눠주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이를테면은 야당이 뭐 요구하는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면은 그래 야당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대사면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준석 늦었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뭐 무리하게 날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이준석 비대위원장 앉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가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기 유승민 공천관리위원장 앉혀서 공천개혁 국민의힘 공천개혁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거부하는 거 보니까 얘는 탈당 명분 쌓고 있는 거야. 얘는 신당 못 만들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 김근식 교수부터 해가지고 좀 국민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속내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진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용산을 향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정도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성우가 좀 대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 영남 안방 방구석 사선으로 총선 치유할 역량이 되겠나.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 새판짜기인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나. 박 의원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이 의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많이 뵀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글의 이면에 보이는 속뜻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는 딴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라기보다도 일단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리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 아하. 그 의지 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게 이분이 이제 수해 중에 골프 쳤다가 그게 뭐 말도 안 된다.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 이러다가 이제 사과하고 징계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는 감정이 그 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잖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은 몸은 대구에 계시고 지금 맡은 역할은 대구시장이지만 그분의 정치적 레이더는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을 향해서 수면 밑도 아니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거의 수면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계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분도 뭐 본인이 당을 30년 한 본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뭐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홍준표 시장도 본인의 정치적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대로 가가지고 무난하게 지면 어쨌든 본인도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지는 것 이외에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지도 체제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대사면은 죄를 사한다는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잘못이 없다. 그거는 조금 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못은 하셨죠.
네. 저 짧게 하나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이제 홍 시장님은 저는 그건 동의를 하고요. 수액 골프가 어쨌든 부적절하고 대구에서도 한 명 죽었으면 대구 사람 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10개월이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과한이 아니냐의 문제지 저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화법에 하나는 본인의 정적들 그러니까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견제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판세에 따라서 굉장히 말바꾸기나 태세 전환을 잘하세요. 저는 여기서 느끼는 거는 홍준표도 지금 국민의힘에 패배에 베팅을 했구나. 예, 이거 여기에 지금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구나.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여당이 쇄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은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눈이 가더라고요. 예. 네. 자,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는 이런저런 비상식이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현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낙동강 하류 지역은 뒷전에서 해야 된다. 영남 스타들이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른바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인데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박 의원님? 아니 근데 말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농담이라 그랬다 오보라 그랬다가 그리고 영남 다선은 있지만 영남 스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주호영 뭐 김기현 이분들도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지만 스타 스타는 정치는 없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요. 인유한 위원장께서 영남 기득권 색채를 지워야 된다 이 마음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면서 약간 간보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주호영,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뭐 어떻게 밀어낼 거예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살아온 분인데 그런 어떤 여권 전체의 쇄신의 분위기 속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고 험지에 나와서 당을 위해서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거 아니면 별 효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중질환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인현 위원장이 그걸 할 힘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힘도 별로 없고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실하고 인현 위원장하고 이게 물밑에서 짜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대통령실이 굳이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야 김기현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지 마시든 뭐 험지로 나가시든 이렇게 하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인현 위원장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하면 만담가 됩니다. 만담가. 이게 혁신위원장이 말이 무기인데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말이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만담가 된다. 지금 저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마이크 파워인데 마이크를 잘못 쓰면 만담가로 끝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담가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 일단 저는 보도에서 거론되는 데 스타를 붙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결단을 내렸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러면 자발적으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주호영, 김기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스타가 한 명 있죠. 영남의 스타가. 이게 빌런도 스타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장제원. 삼선 장제원 의원이 이제 수도권에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굉장히 큰 당내 파급력이 있겠죠. 사실 다른 분들은 영남 의원분들은 거의 저는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요. 지금 부산에 18명 국회의원 중에 3명이 민주당이고 15명이 국민의힘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부산에? 이름 들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징성이 있으려면 그 인요한 혁신위가 정말로 이거에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라면 장제원 의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때 불렸던 장제원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견인해낼 수 있다라면은 야 윤핵관들도 책임지고 본인이 멸사봉공하는구나, 살신성이 나는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요한 혁신위가 조금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또 뭐 불출마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진들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나온다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 좀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하나 주제 정도는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자, 이 정당은 과연 어떻게 운명이 될 건가?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정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의 선거 연합 정당을 꾸리겠다. 그럼 어떻게 정의 녹색당이 되는 겁니까? 제3지대 정치 세력 또 이준석 신당과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준석 신당과 연대 제3지대 정치 세력 이런 거는 이정미 대표가 한 얘기가 아닌데 예. 이제 해석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녹색당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녹색당과 통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상 정당 간의 결합은 흡수합당이거나 아니면 신설합당밖에 없습니다. 네. 가능한. 근데 그건 이제 녹색당이 안 한다 그랬고 선거연합정당을 할 텐데 그거는 녹색당은 있는 거고 녹색당의 출마자들이 탈당해서 이름을 바꾼 정의당에 들어와서 당선이 되면 다시 녹색당으로 돌아가고 이름을 바꿨던 정의당은 다시 녹색을 빼고 이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례 연합 정당을 하겠다는 건데 예. 꼼수죠. 그리고 꼼수인데 작은 협잡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힘도 없고 가치도 좋은 정당이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협잡은 좀 인정해 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녹색당한테는 선거 전략일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3%이 진입장벽을 못 넘으니까. 정의당한테는 이게 왜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정의당이 지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체성이 더 분명한 녹색당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전략 공천을 정의당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뻐꾸기 알을 부화시킬지언정 둥지라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게 저 방안인데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얻을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하면 지지 기반이 확장된다. 그래서 정의당의 의석 획득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하죠. 정당이 왜 못합니까? 실리가 있는데. 네. 외연학 때. 근데 그런 외연학 때 실리가 없고 이건 마치요. 지난 총선 때 너도 나도 청년 하니까 또 트렌드에 민감한 정의당이 청년 2명을 당선시켰어요. 청년권의 비례대표를 배치를 해서. 근데 그렇다고 청년 정치를 차별성 있게 정의당이 한 것도 아니고 청년표를 끌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진보의 패션 트렌드를 추구하는 트렌드 추구 정치라고밖에 저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는 글쎄요 정의당의 위기가 이런 문제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정의당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정의당 스스로가 투명 정당이 되면은 그런 정치를 못 합니다. 네. 그 투명 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보의 가치는 살리되 진보의 위치에 집착하지 말고 이 정치 기반을 어떻게 넓힐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엉뚱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의 반응은 이건 아니야 하는 또 외침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짧게만 할게요. 하나만. 네, 짧게만요. 예, 그냥 정의당이 뭘 하든지 다들 노관심입니다. 뭐 저는 이제 고관여층이니까 관심도 네.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의당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 계신데 관심 좀 가져가 주시죠. 뭐. 아, 저는 관심이 있어요. 네네. 저는 관심이 있는데 정의당 의원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의당이 뭘 해야 되고 왜 노관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성찰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진단이 되지 않고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이거 해결하리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1분씩밖에 이제 시간을 2분 정도 총 각각 1분씩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명계에서는 이거는 또 통합이 아니다. 대표가 상당히 친명 위주로 쏠림 당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임시키느냐 아니면 바꿔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수석 에디터부터 먼저 한 말씀. 조정식 사무총장이 논란이 됐던 거는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조정식이 물러나고 다른 친명이 앉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언급을 하는 거는 비명계들이 조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명계가 얘기했던 건 우리는 공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와 뭐 이런 걸 얘기를 계속 해오잖아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훌륭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야 우리 좀 챙겨줘라는 거로 들려요. 지금 만약에 액션이 뭔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천 싸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공천 싸움 모양새다. 그런 점도 있고 이재명 체제의 어떤 변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물러나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함께 사표냈던 조정식 사무총장 임명직인데 여긴 건재하다면 결국엔 박강원 원내대표 제거한 것밖에 더 되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언통행불통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말은 통합인데 행동은 이 통합이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트랙 전략.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뺨치고 이런 전략이 지금 가동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비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런 거죠. 말로 통합을 얘기하면 행동도 통합을 상징적으로라도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렇고 또 사무총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언통행불통이다. 이게 이제 비명들이 받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아, 언통행불통. 상당히 또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은.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